네, 이 이야기는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정부터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격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 서울시는 연말까지 1000만 시민 멈춤 기간을 선포하고 선제적으로 더 강화된 방역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사실상 3단계 조치 취한 건데, 김태현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좀 우려가 되는 게 지금 민노총이 내일 총파업 집회 강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단 한다는 겁니다. 물론 뭐 10명 이상에 모이는 건 안 되니까, 예. 10명부터는 안 되니까 9명까지 쪼개기 집회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900명이 모일 집회를 9명씩 쪼개서 10군데 이런 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역당국의 지침에 어긋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에 뭐 8.15 때, 개천일 때 말씀드렸듯이 어태령 뚫어져 헌법상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으니까 보장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네.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 과연 그 뭐 민주노총의 목소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노동자들의 생존권, 뭐 항상 뭐 민주노총에서 집회를 하고 파업을 할 때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 얘기하시는데, 노동자 생존권 중요합니다. 그거 이해합니다. 다만 지금 생존권이 문제가 된 사람들은 노동자뿐만 아닙니다. 자영업자들 더 힘듭니다. 지금 아까도 저 리포트 보셨지만 식당 9시 이후에 못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아무래도 술손님들이 많으니까 9시 이후에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식당들이 많은데, 식당을 9시 이후에 못하게 되면 그 식당 하시는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모든 사람들이 지금 힘들지만 코로나를 확산한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도 방역당국의 지침에 협조를 하고 맞춰가는 이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주장하시면서, 야, 10명부터 못하겠으니까 우리 9명씩 쪼개기를 하면 돼. 명문의 지침에 어긋난 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저렇게 집회를 하는 것이 맞는가? 라는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3차 유행인 가운데 민노총이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사실 민노총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론가님. 그렇지만 민노총이 집회를 강행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어떤 겁니까? 일단 올해 민노총에서 전국 단위 총파업을 한 번도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물론 뭐 총파업이 그게 능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민노총의 주장을 제대로 국민들한테 전달할 기회가 없었다. 뭐 이런 측면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좀 절박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핵심 조약을 비준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게 노동조합법을 바꿔야 돼요. 노동조합법을 바꾸는 데 있어서 일단은 실업자라든가 아니면 해고자도 지금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ILO의 기본적인 기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우리 노동조합법으로 반영해서 받아들이는 거는 하는데, 다만 이제 경영계에서 그렇게 하면 노동조합의 힘이 너무 세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노동자가 파업을 할 때 그때 사업장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요구들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일부 이제 노동기구를 받아들이면서 핵심 조약을 비준하고 대신에 파업할 때 사업장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네. 그렇게 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은 쟁여얘기를 할 때 파업할 때 사업장을 점거하지 못한다고 하면 파업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전태일 3법이라고 해서 지금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문제 있잖아요. 예. 그거 이제 처리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지금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네. 사업장도 포함시키게 해달라. 그리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들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주장안에는. 네. 그렇군요. 일단 민노총의 내일 총파업 집회 이유를 김성환 평론가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근데 저희가 지금 한겨레 사설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제 한겨레가 주로 이 진보 진영의 목소리를 많이 대변해 왔는데, 이 언론의 사설을 봐도 문제는 시점이다. 집회는 일단 미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화면에 나가지만 사설 제목이 코로나 위기 속 민주노총 집회 공감하기 어렵다 이제 이건데요. 사설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집회를 무조건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네. 그걸 정부 여당이 민주노총하고 같이 대화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예. 다만 지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자영업자나 사회적 약자들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민주노총이 지키고자 하는 게 사회적 약자니까
특히나 지금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민주노총의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네. 그리고 정부 여당은 민주노총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달라.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설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민노총이요. 이런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또 관련된 사무실 14곳을 점거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먼저 이낙연 대표의 발언이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또 해마다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희생됐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입니다. 네, 이낙연 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야기했는데 왜 민노총이 반발하는 건가요? 당론 채택해달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당론 채택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중대기업처벌법 이름을 딱 들으면 대충 어떤 내용이겠다 상상은 예상은 됩니다. 다만 이런 법들이 사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법 자체 뭐 취지나 이런 걸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나 구체적인 어떤 규제 내용 이런 것들에서 항상 이제 이론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제정을 해서 그래서 저 산업 현장에서 희생되는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큰 대의는 공감을 하는데 네. 강론으로 들어가면 조금 얘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너무 광범위하거나 포괄적인 규제가 되게 되면 그게 오히려 빈대담론하고 초과상관 다 태운다고 기업한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이낙연 대표는 만들자고는 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지금 아직 당론 채택에 소극적인 건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그 중요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아마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민주당이 만약에 야당이었으면 그냥 당론 채택합시다 하고 확 밀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180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국정을 책임져야 되는 집권 세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법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무조건 당론 채택하자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 법을 제정했을 때 부작용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측면들이 좀 있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문제는요, 정의당하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에서도 공감을 표했던 법이에요. 오히려요. 네. 예, 오히려. 그러니까 민주당이 결심만 하면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넣자 이런 일부 주장이 민주당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지금 아직까지 채택을 못 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 중대재해기업법에 그러니까 적용을 할 때 50인 미만을 제외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50인 미만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네. 그걸 제외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네. 그리고 이 하청이 아니라 원청 그리고 또 원래 이제 그 하청 공사를 발주한 그 기업의 그 대표까지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야 산업안전 문제에 책임질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그 대표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도 최소한 하한선이 징역형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얘기가 나오는 게 벌금형으로 그냥 그치는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네네. 그러면은 또 이전과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못하고 그냥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니 산업재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건설 노조에서 나서서 이낙연 대표가 결심하라 이러면서 가서 이낙연 대표 사무실을 점거하는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부터 서울에선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고 있는데 민노총은 9명씩 지금 집회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아침에 서울시의 고위 관계자 어떤 입장인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저희가 그 집회를 하겠다는 의사를 듣고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현재 그 서울시 방역 당국에서는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조치를 좀 응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그러자 바입니다. 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문서로서 답을 듣진 않았고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백인을 고소한다고 하면 서울시는 경찰 동원해서 막을 수밖에 없다. 구인으로 이렇게 곳곳에 흩어져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서울시 입장을 들어봤는데 사실 민노총이 최근에 집회를 하는 것 내일이 처음이 아니죠. 최근에도 집회를 해서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19 재확산과 혹시 연관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 때문에 우려가 많은 겁니다. 서울시 지난 19일에 이 민노총 집회를 두고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재까지 이제 동선을 조사한 결과 이제 헬로윈데이나 지난 주말 도심 집회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8.15와 그
그때 많이 했을 때 아마 지역사회에 꽤 많이 잔종 감염을 시켜놓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그 다음에 다발성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들으신 것처럼 민노총 집회, 가까이 있었던 민노총 집회가 아니라 그보다 석 달 전에 있었던 광복절 집회 때문에 지금 확진자 수가 늘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해서 참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집회가 언제든지 폭발적으로 감염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서 참 걱정인 건데 그렇다면 아무리 10명 이하로 이제 9명씩 집회를 한다 그래도 지난 광복절 집회 때처럼 경찰이 뭐 버스 차벽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좀 강력하게 금지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예. 집회가 왜 감염에 취약하냐면 사람 예. 많이 모이죠. 그러니까 집회는 반드시 구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네. 예를 들어 뭐 침묵 시위 이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어떤 집회, 보수 집회는 진보 집회는 구호를 외치게 되고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야외라고 하더라도 감염에 취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저 8.15 집회, 개천절 집회, 보수단체에서 하는 집회에 대해서도 방역당국에서 또 경찰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네. 차벽까지 쳤습니다. 광화문에. 불신검문까지 했어요. 저 시내 나갔다가 차벽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들 경찰이 어디까지 가나 쫓아온 적도 있습니다. 저도 방송국 갔다가 사무실 돌아오는 길에 경찰이 쫓아오더라고요. 어디까지 가는지 봐야 된다고. 네네.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물론 뭐 10명 아래로 9명씩 쪼개기라고 한다고 하지만 네. 과연 경찰과 정부 당국이 이걸 강하게 억제할 의지가 있는 건가? 뭐 자제를 권고는 하긴 합니다. 뭐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민주노총에서 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과연 8.15 때나 개천절 때처럼 뭐 저 정도까지 뭐 과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닌데 그 정도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집회를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정부 당국에서 나온 얘기들을 들어보면. 네,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은 어떻게 저는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 그런 지적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광화문 때 그때 차벽을 설치할 때는 그 이전에 불법 집회가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집회에 참석을 해서 원래 법원이 허가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참석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그 확진자들이 전국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가족들이나 지역사회 곳곳으로 전파했다는 게 역학조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확인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천절 집회하고 한글날 집회 때도 그때도 집회 자제를 권고했지만 원래 우리 당초 했던 대로 집회 1000명 이상, 300명 이상 계속 집회하겠다고 계속 고집을 피웠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불법 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 그것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상황이었고요.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 지난 14일 날 전국 노동자대회 할 때 그때 100명 이하 집회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99명 집회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명 이하 집회만 하고 하니까 9명씩 집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그 보수단체에서 드라이브스루 9명 단위로 네. 차 9대 다니면서 집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집회 다 허가했잖아요. 그때 시민단체가 오히려 그런 집회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너무 금지하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나 아니면 민변 쪽에서도. 네네. 저도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앞으로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발언을 좀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인 기준 안에서 불법 집회를 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코로나19 확산에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뭔가 우리가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금지하게 되면 뭐 굳이 민노총이다 아니다의 문제를 떠나서 다른 것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역 당국의 기준을 설정하면 그 기준 안에서 최대한 방역 조치에 협조하면서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까지는 막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일전에 보수단체 집회에서도 보여줬던 거고요. 네. 이 부분은 또 어떨까요? 지금 민노총 어쨌든 집회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비판한 목소리가 있는 건 분명한데 이에 대해서 민노총이 어제 성명을 내서 국민의 불안감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사실 이게 그전에 보수단체가 많이 공감 얻지 못한 얘기가 지금 정치 방역하고 있다. 이 얘기랑 큰 차이가 있나 싶긴 한데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이게 하나의 집단이 다른 데에서 막 공격을 받는다고 할 때 보이는 전형적인 패턴화되어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보수단체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자신들이 공격받는다고 하니까 우리들끼리 모든 연결 다 끊고 난 다음에 우리들끼리만 소통하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부당하게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그 민주노총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민주노총 입장에서 이번에 우리가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집회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면 그럼 우리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목소리가 그렇게 얘기하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반발성으로 한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본심에 원래 가까운 얘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 민노총 파업 집회 예고해서 논란이 되니까 여당에서도 집회를 자제하라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보수 집회 때 냈던 목소리와는 좀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목소리 한번 모아봤습니다. 경찰의 명운을 걸고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시는 결연한 의지로 원천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기에 민주노총이 이번 주 중 전국 여러 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걱정을 감안해 집회 자제의 현명한 결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낙연 대표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 그 집회 주체가 어디가 됐든지 사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는 집회를 하지 말자라는 기준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냐. 온도차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람은 그때가 좀 더 많이 모였죠. 네. 그래도 지금보다는 많이 모일 것, 지금 쪼개기 한다고 해도 그때보다는 좀 덜 할 것 같은데 사람 자체는. 근데 코로나 상황은요 그때보다 지금 훨씬 안 좋습니다. 지금 그때 생각해봐 그래봐야 100명이에요. 근데 지금 뭐 300명, 400명 하지 않습니까? 네. 상황은 더 안 좋아요. 만약에 방역이 뚫리면 그 일파 한번 퍼질 위험성은 지금이 다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반격적인 측면인 거고 정치적인 측면은 보수단체 집회는 현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 대부분이고 민주노총 집회도 어쨌든 정부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으니 뭐 현 정부를 100% 지지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심정적으로는 본인들의 좀 지지 세력이라고 볼 만한 여지가 있는 집회거든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 자제를 권고하는 발언이 나온 거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전에 저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서 뭐 반사회적 범죄, 뭐 엄벌, 그다음 얼마 전에 노영민 비서실장 뭐 국회에서 뭐 살인자 이런 거에 나온 거에 비하면 톤이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거는 그래서 저만의 느낌일까요? 그러니 정부가 아무리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방역을 위해서 보수단체든 진보단체든 우리는 똑같은 방역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네. 듣는 사람의 귀에는 정말 그럴까?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의구심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 여당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응도 다소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니냐 지적이 있는데요. 청와대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망자만 해도 여기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감염이 돼서 사망한 사람이 그 사람까지 7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걸 지금 옹호하는 겁니까?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네, 평론가님. 지금 지난 9월에 있었던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집회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 방역을 위해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정세균 총리가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 한 얘기를 보면 집회 재고를 강력히 요청한다. 이거는 분명히 차이는 있는 거거든요. 어디가 주체이냐에 따라서 기준마저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14일 있었던 전국 노동자 대회 때 그때 방역 조치 어기고 난 다음에 몇천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러면 아마 정부의 태도도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때 100명 이하의 집회만 허가하던 때였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했잖아요. 방역 조치 준수하고 예. 실제로 마스크 철저히 착용하고. 근데 광화문 집회는 사실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 그렇지 않았다는 거 다 알고 예, 예. 계시잖아요. 같이 식사하고 마스크 착용 안 하고 정광훈 목사 나가서 집회 연단에 올라서 마스크 막 벗고 얘기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유명인사라고 하는 전직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나중에 감염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병원 입원한 상태에서 막 가짜뉴스 퍼뜨리고 이런 일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집회 참가자들 검사 빨리 받아주십시오. 광화문에 있었던 그 이동통신 기지국을 통해 가지고 수만 명 골라내고 난 다음에 빨리 받아주십시오 하는데 제가 볼 때 어느 시기까지 숫자 셌는데 숫자를 못 셌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오늘도 열심히 찾았는데 몇 명이 검사 안 받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받다 안 받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방역당국에서 저런 발언들을 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민주노총 집회 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거나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도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민주노총이 충분히 압력단체로서의 힘이 있는 단체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정부 여당하고 같이 테이블에 앉아봅시다. 그런 다음에 법안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잘못 법안 개정하려고 하는 거 합시다. 얘기합시다. 이렇게 해서 압력을 좀 더 가하는 방식이 더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전에 보수단체 집회하고 동렬해놓고 자꾸 비교하는 것은 그거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맥락상으로도 맞지 않고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는 왜 그러면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감정적인,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역학조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 확인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 감염자들이 나오는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민주노총이 그런 증거나 이런 그 역학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얘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8.15 때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 안 쓴 분들도 있죠. 확진자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날 차박을 막았어요. 100번 양보해서는 그때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이제 10월 3일을 돌아가 보시면 10월 3일날 여기서 뭐 마스크 안 쓰고 막 사람들 많이 모이고 뭐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원천 해버렸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했던 조건 다 지켰고 그러면 이제 사실 일주일 지난 한글날 때는 조금은 열어줬어야 되는데 한글날 똑같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8.15 때 난리가 났기 때문에 10월 3일날 막은 것까지는 그래 100번 양보한다 칩시다. 근데 10월 3일날 멀쩡해서 10월 9일 왜 막았어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도 10월 달에 민주노총이 사실은 제가 8.15인지 10월 3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워낙 지금 8.15 때 광화문에서 좀 난리가 났으니까 좀 화면에 가려져서 그렇지 이 종강역구문에서 민주노총도 상당한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이렇게 추적조사를 했느냐 이거 생각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게 선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들을 야당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좀 우리 냉정하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글날 개천절 집회할 때 방역 조치에 협조하겠다고 먼저 얘기했습니까? 보수단체에서? 전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오늘도 다시 확인해 봤어요, 제가. 보수단체에서 집회 강행하겠다고 해서 1000명 집회하겠다, 300명 집회하겠다, 집회 신고 굉장히 많이 냈어요. 그리고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어요, 법원에.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서 법원에서 집회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맥락이 다른 거를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방역수칙 제대로 잘 지키겠다 약속한 만큼 제대로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이 시점에요.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예상을 해가지고서 준비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난다.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3조 6천억 원대 지금 3차 재난지원금 분량만큼을 예산에 이미 미리 좀 넣어놓자 이런 입장이라면서요. 사실은 글쎄 모르겠어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총선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문에 총선에서 많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무적으로. 그러니 아마 선제적으로 이 카드를 좀 꺼내드는 것 같은데 근데 저 돈은 어디서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돈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난지원금을 정부한테 줬을 때 그게 실제로 경제 활성화되는 승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아직까지 확실한 그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적자 재정을 편성해야 되는 이 상황에 또 한 번 돈이 나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라는 저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다만 아마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나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 내년 초에 선거 있잖아요. 저게 여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이제 재정경제 반대하는 것 같은데 야당에서 저 문제 먼저 들고 나왔으면 불감청 고소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결국은 저는 어떤 형태도 지급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과연 효과가 그렇게 있다고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 부담을 지면서까지 돈이 나가는 게 맞는가? 나는 저는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사원 평론가님, 이 부분에 대해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여당도 그렇고 청와대는 좀 신중한 반응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 반면에 이재명 경기지사 민주당 소속인데 이 3차 재난지원금 필요하다는 입장이 물론 방법론은 야당과 다르겠지만 이 여당 안에서도 상당히 이견이 앞으로 있을 것 같은데요.
3차 재난지원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갔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워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재난지원금 받은 영세 자영업자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나 받았다고 너무 도움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최소한의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잖아요. 불가피하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그때 국고가 너무 많이 나간다,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있다 이런 공격을 받았던 적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죠. 정부가 먼저 나서서 또 하자고 할 경우에 그러면은 제한돼 있는 본 예산, 내년 예산안에서 뺏어 써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어떤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런 조치들을 취하려고 하는데 예산안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을 빼가지고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원래 그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뉴딜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과 관련해서 좀 삭감을 하고 이쪽으로 좀 재난지원금으로 넣기 위한 정치적 공세의 측면이 있다고 하는 좀 의심의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지금 서로 간에 이렇게 일치된 한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라도 제가 볼 때는 3차 재난지원금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 3차 유행 속 총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이야기와 함께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까지 짚어봤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